자, 다들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즉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돈이 뭘까요? 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월급이나 재산 같은 걸 떠올릴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한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돈 많이 번다라고 할 때 그건 사실 소득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또 그녀는 돈이 많아라고 하면 그건 부, 즉 재산이 많다는 의미고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화폐는요, 바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지불수단, 바로 그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란 물건을 사는데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자산,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정의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자고요. 자, 그럼 이 화폐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몸으로 한번 느껴보려면 이게 아예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 세상, 모든 걸 물건과 물건으로 직접 바꿔야 하는 그런 세상을 말이죠. 이런 세상은 우리가 물물교환 경제, 영어로는 버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안 돼요. 운이 좋게도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물건을 또 원해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아,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아주 멋진 용어로 불러요. 바로 욕망의 상호일치라고 합니다. 거래하려는 두 사람의 욕망이 마치 기적처럼 우연히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농부는 옥수수를 주고 신발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구두장이는 신발은 있지만 옥수수가 아니라 닭을 원하네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결국 농부가 저 신발을 얻으려면 먼저 옥수수를 닭이랑 바꾸고 그 닭을 다시 구두장이한테 갖다 줘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게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화폐가 가진 첫 번째 아주 강력한 힘, 교환의 매개 기능입니다. 화폐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복잡한 사람들 관계 속으로 쏙 들어와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성사시키기 너무 어려운 거래를 화폐를 중간에 한 번 거치는 두 개의 아주 쉬운 거래로 깔끔하게 나눠주는 거죠. 자, 아까 그 상황에 돈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농부는 그냥 옥수수를 팔아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구두장이한테 가서 신발을 사면 끝! 구두장이는 어떡하냐고요? 받은 돈으로 닭 파는 사람한테 가서 닭을 사면 되죠. 어때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걸 훨씬 쉽고 빠르게 얻었잖아요. 이게 바로 화폐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원리입니다. 교수님, 그럼 돈은 그냥 거래 편하게 하려고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건 맞지만 화폐의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힘이 더 숨어 있거든요. 바로 가치의 척도와 가치의 저장 기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돈이 없는 세상으로 가봅시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돼지 한 마리는 닭 몇 마리랑 가치가 같을까요? 그럼 신발 한 켤레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치를 다른 모든 물건의 개수로 일일이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게마다 가격표가 책 한 권만큼 두꺼워질걸요? 화폐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의 척도가 되어줍니다. 왼쪽 표를 보세요. 돼지는 닭 20마리, 신발은 닭 2마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너무 헷갈리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원이라는 공통의 단위를 쓰니까 어때요? 돼지 40만 원, 신발 4만 원. 모든 물건의 가치가 한눈에 쫙 비교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폐는 마치 세상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재는 공통의 자, 루러와 같아요.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센티미터라는 통일된 자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공통의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계산 없이도 아주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떤 농부가 미래를 대비해서 힘들게 수확한 곡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 농부의 전 재산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곡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썩거나 벌레가 먹거나 해서 그 가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폐의 세 번째 힘, 가치 저장 기능이 등장합니다. 썩어버리는 곡물과 달리 화폐는 그 가치를 미래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죠. 물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썩어서 가치가 0이 되어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내 부를 미래로 이전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폐가 가진 세 가지 핵심적인 얼굴, 이제 다들 말할 수 있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물물 교환의 욕망의 상호 일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환의 매개 기능. 둘째, 모든 것의 가치를 재는 공통의 자가 되어주는 가치 척도 기능. 그리고 셋째, 나의 부를 미래까지 안전하게 옮겨주는 가치 저장 기능. 어떤 것이 화폐라고 불리려면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아주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나 예쁜 돌멩이가 돈이었고, 그러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또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와 동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숫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나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만들게 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럼 미래에도 과연 오늘 우리가 배운 화폐의 이 세 가지 전통적인 기능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 기능들의 중요성이 바뀌거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이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